퇴근길 현관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따뜻한 저녁 냄새가 좋았다. 우리 집은 늘 정갈했다. 아내는 살림에 꼼꼼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인꼬 부부였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다. 나는 내 삶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적어도 그날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가계부를 펼치기 전까지는 그랬다. 회사 업무가 바빠 한동안 가계부 정리를 아내에게 맡겨두었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지난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꼼꼼한 성격 탓에 나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숫자를 더해갔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의 한 줄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호텔 리버사이드 2박 숙박비,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날짜. 그날은 분명 아내가 친정어머니와 병원 검진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주말이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곳에서 결제가 됐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카드 도용일까? 아니면 결제 오류일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 아내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금액대였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메신저 기록을 뒤졌다. 어머니와 병원에서 찍었다는 사진들, 점심을 먹었다며 보낸 식당 메뉴판 사진들이 그럴듯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호텔 결제는 그 사진들의 시간대와 미묘하게 겹쳐 있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단순히 숫자 몇 개가 틀린 거라면 좋겠다고, 제발 단순한 착오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평소처럼 나긋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밥은 먹었어?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계부를 든 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표정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그 익숙한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계부의 해당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있잖아, 여보. 지난달 카드 내역을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얇게 떨렸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가 가리킨 곳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지난달에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거든. 다들 사는 게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호텔에서 1박 2일로 호캉스 다녀왔잖아. 내가 말 안 했었나? 깜빡했네. 그녀는 참으로 담담하고 평온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대답을 내놓는 것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내 질문에 대답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습관적으로 오른쪽 눈가를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눈을 피하는 것일까? 왜 그녀의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져 있었을까? 내 완벽했던 일상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식탁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도대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이 정갈한 식탁 아래 내가 모르는 거대한 거짓말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예감이 불길하게 나를 덮쳐왔다. 아내의 거짓말이 처음으로 실타래처럼 풀리기 시작한 건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다. 아내는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평소 모임이 잦은 사람이었기에 의심은커녕 오히려 가서 푹 쉬고 오라며 격려했던 나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의구심은 며칠 전 발견한 그 호텔 영수증 때문에 쉬이 잠들지 못했다. 나는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평소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절대 손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꼼꼼한 성격 탓에 날짜별로 일정을 빼곡히 적어두던 아내의 습관을 알기에 혹시라도 여행 일정이 적혀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이어리를 넘기던 내 손이 멈칫했다. 여행을 떠난다는 이번 주말, 아내의 스케줄 칸은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단순히 여행을 깜빡한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그런 여행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일까? 다음 날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 근처를 서성였다. 꼼꼼한 내 성격상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틀 뒤 멀리서 아내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다. 잠시 후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녀의 주변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거리를 좁히며 아내에게 무언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아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다.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로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은 도저히 아내의 직장 동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잠시 길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듯 건드리고는 사라졌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배신감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다. 나를 반기는 미소도 저녁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라고 묻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내는 태연하게 별일 없었지 뭐. 이번 주말 여행 생각에 벌써 설레네라고 답했다. 그녀의 거짓말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아내는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을 물건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잠시 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고급 쇼핑백에서 번쩍이는 목걸이 하나를 꺼내어 감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내 월급으로 사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잠시 목에 대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서둘러 목걸이를 상자에 다시 넣고 평소 거의 열지 않는 깊숙한 옷장 맨 아래 칸, 옷가지들 사이를 파헤쳐 그 안쪽 깊은 곳에 교묘하게 숨겼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은폐된 그곳을 보며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숨긴 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 화려한 장신구는 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란 말인가? 내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과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다. 평온했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내에 대한 믿음은 이제 거대한 균열을 넘어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의 유리판처럼 위태로웠다. 카드 명세서에서 발견한 그 호텔 결제건 이후 내 삶의 모든 시계 태엽은 아내의 행적을 쫓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정교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불쾌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겠거니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3번이나 연달아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마지못해 수화기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숨소리뿐이었다. 의아함이 분노로 바뀌려던 찰나 낮게 깔린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편분 참으로 성실하시네요. 당신의 아내가 그 성실함을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알면 아마 눈이 뒤집히겠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낮게 읊조렸다. 당신 누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저 친절한 조언자라고 해두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완벽한 저녁 식사, 따뜻한 침대.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몰라요? 오늘 저녁 그녀가 야근이라고 말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될 테니까. 상대방은 툭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귓가에 남은 통화 연결음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내는 오늘 분명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다. 꼼꼼한 성격의 내가 평소라면 서류를 확인했겠지만 지금은 손끝이 너무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라는 부정과 설마라는 의심이 처절하게 뒤섞여 싸우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아내의 구두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 차분한 말투.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가 화장대 서랍 속에 무언가를 황급히 집어넣는 모습을. 여보, 오늘 늦어? 내 물음에 아내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응, 오늘 급한 프로젝트 마무리가 있어서 저녁은 대충 챙겨 먹어.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바보로 여기는 듯한 그 여유로움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홀린 듯 화장대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아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던 작은 가죽 클러치백이 하나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열어보지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지금 내 손은 이미 지퍼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가방 속에서 묵직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가 쓰는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기종의 낯설고 매끈한 휴대폰이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화사하게 밝아졌다. 잠금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그 기기 속에는 방금 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떠오른 메시지 하나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Don't worry, honey. He doesn't know anything. 걱정 마, 자기야.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내의 가방 깊숙한 곳, 안감과 가죽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세컨드폰을 꺼냈을 때의 그 기분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한 비릿함이었다. 꼼꼼한 성격인 내가 그동안 왜 이 작은 기기를 찾아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내 무의식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패턴 잠금이 나를 반겼다. 아내의 생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기념일, 차례로 숫자를 눌러보았지만 실패라는 글자만 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혼여행지에서 묵었던 호텔 방 번호를 입력했다. 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불륜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대화였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단순히 애정을 확인하거나 밤을 기약하는 그런 일반적인 불륜의 대화가 아니었다. 오늘도 그 사람한테 말했어? 어제 알려준 대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해봐. 의심을 해야 관계에 틈이 생기는 거야. 상간남의 메시지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 조종,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현장이었다. 그가 너무 다정하게 굴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아내의 답장이 이어졌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아내가 나에게 보였던 그 미묘한 짜증, 이유 없는 신경질, 사소한 다툼들. 그 모든 것이 아내가 스스로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상간남은 마치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아내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나라는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사람인지,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었다. 너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의 그 남자는 내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우리 둘만의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그는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더 화려한 도시로 떠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미래를 제시하며 아내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도간에 든 쥐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나를 향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갔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기록을 더 위로 올려보았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시나리오가 있었다. D30, 사소한 말꼬리 잡기 시작할 것. D20, 생활비 문제로 크게 싸울 것. D10,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며 남편에게 심리적 압박 가할 것. 소름이 돋았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상간남이 아내를 도구로 삼아 짜놓은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저 아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아를 철저히 짓밟고 나라는 사람을 무너뜨려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아내의 아이폰 메시지함 아래쪽, 삭제된 파일들 사이로 또 다른 폴더가 보였다. 나는 홀린 듯이 그것을 클릭했다. 거기에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진과 시간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아내와 다투고 밤늦게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의 사진까지 찍혀 있었다. 상간남은 아내의 곁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관찰하고 조종하고 있었다. 어쩌면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자의 지시에 따라 나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챈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 속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걸까? 다시 한번 메시지 창을 확인하다가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일 밤 남편이 출장을 떠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금전적 자산을 이쪽 계좌로 옮겨.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 있어. 내일 밤 출장? 아내가 내일 출장을 가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그들의 계획은 이제 아내의 심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도주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를 깨워야 하는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관객인 척하며 그들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내 몸을 지배하는 분노를 억누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그 녀석이 일하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놈을 기다렸다. 마침내 나타난 그 놈은 내 아내와 함께했던 그 사진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가볍고 천박해 보였다.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에 서린 비열함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놈의 앞자리에 앉았다. 놈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당신이군, 그 착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놈의 말투는 여유로웠다. 마치 내가 화를 내는 상황조차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로 증거가 담긴 서류를 내던졌다. 놈은 훑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측은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우리 아내랑 무슨 사이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보낸 그 문자들, 그리고 사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나의 다그침에 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게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내가 먼저 나한테 매달린 겁니다. 집에서의 그 답답하고 강압적인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면서요. 당신 평소에 얼마나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면 그녀가 내게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올린 적도 그녀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놈은 마치 내가 아내를 괴롭히는 괴물이라도 되는 양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내가 놈의 멱살을 잡으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내 아내였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놈의 옆으로 달려가 그의 팔을 감싸쥐었다. 여보,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미안해요. 내가 괜히 그쪽을 화나게 했나 봐요.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나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고 놈은 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 쌓여오던 진실은 놈의 그럴듯한 거짓말 한마디에 바스러지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다가와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당신 진짜 소름 돋아. 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멀쩡한 사람까지 괴롭힐 거야. 이제 당신이 너무 무서워. 정말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뱉은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놈이 심어놓은 그 독한 거짓말들이 이미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버린 모양이었다. 놈의 뒤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의 정당한 분노는 이제 그녀의 눈에 미친 남편의 폭주로 비치고 있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몸을 떨며 내게 말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난 이제 당신이 정말 두려워. 아내는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내게 심어놓은 폭력적인 남편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집을 뛰쳐나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심장이 덜컥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내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정교하고도 악랄한 사냥이었다. 나는 꼼꼼한 성격 탓에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기록을 아카이빙해두는 습관이 있다. 특히 자산 관리나 비즈니스 계약건에 있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편이다. 홧김에 집어던졌던 노트북을 다시 펴고 아내가 그 불륜남과 주고받았던 통화 기록, 그리고 그 남자가 나에게 걸어왔던 발신자 제한 표시의 번호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저 감정적인 불륜이라면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나를 고립시킬 수는 없다. 이건 분명한 악이었다. 새벽 3시 서늘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디지털 포렌식 툴을 이용해 그 남자가 은밀히 접속하던 클라우드 서버의 조각들을 복구했다. 처음에는 아내와의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치가 떨리는 광경이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은 데이터의 심연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주한 파일 하나가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 프로젝트 파멸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폴더 안에는 단순히 우리 부부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 클라이언트 명단,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부동산 자산까지 세세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들이 즐비했다. 내 아내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던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놈은 단순히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를 이용해 내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파멸을 유도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증오하는 걸까?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놈의 흔적을 쫓았다. IP 주소의 추적 결과가 낯익은 도메인으로 연결되었다. 10년 전 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당시 나는 실적을 위해 원칙을 고수했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소규모 팀 하나를 처참하게 짓밟았던 기억이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한 남자가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지금 나를 조롱하던 그 불륜남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설마 나는 모니터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10년 전 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차없이 짓밟았던 그 청년. 당시 그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업계에서 사라졌었다.
그가 내 아내의 곁에 나타나 가정을 파탄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단순한 상간남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10년을 칼을 갈아온 내 과거의 그림자였다니. 화면 너머로 그놈의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이제 곧 그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올 거야. 당신은 내 곁에서 그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아내는 그저 그의 복수극에 이용당하는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10년 전에 내가 그를 파멸시켰듯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놈이 감히 넘보지 못할 지옥을 보여주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나의 이 꼼꼼함이 과연 10년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 화면 속 그의 이름과 과거의 그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내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놈은 내 모든 패를 이미 다 쥐고 있었다. 평온했던 나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내 삶의 밑바닥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끔찍한 남자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오늘 오전이었다. 회사 출근길 동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익명의 계정들이 쏟아낸 게시물들이었다. 완벽한 남편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내가 아내에게 평소 저질렀다는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조작된 글들이 줄을 이었다. 교묘하게 짜깁기 된 메시지 캡처본들은 마치 내가 정말로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꼼꼼했던 내 성격은 통제적인 성향으로 둔갑했고 가족을 위해 모아둔 적금 내역은 경제적 압박의 증거로 왜곡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황당함이었다. 내가 그를 위해,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세상 누구보다 아내가 잘 알 텐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올린 글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우리 서로를 위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다 조작된 거야. 그 남자가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날뛰는 거라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내 절규에도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그 남자의 마수에 깊숙이 빠져든 아내에게 나의 진심은 그저 변명으로만 들리는 듯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아내에게 얼마나 독한 환상을 심어주었는지 아내는 이제 나를 가해자로, 그 남자를 구원자로 착각하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아내의 얼굴은 헬쑥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눈동자는 이제 나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였다. 펜을 쥔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다.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려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아니 그 악마 같은 남자의 손아귀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이걸로 다 끝내자. 당신도 나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아내가 서류에 서명하려고 펜촉을 종이에 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까부터 추적하고 있던 그 남자의 사설 클라우드 계정 알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아내가 그 남자와 찍었던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사진들이 즐비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아래 그 남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적힌 메모장이 보였다. 오늘 서명받으면 내일 이걸 언론에 터뜨린다. 그녀가 나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게. 어차피 남편은 다 잃었으니 이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털어먹어야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내는 지금 자유를 위해 서명을 하려 하지만 실상은 더 깊은 지옥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펜을 든 아내의 손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이 비극을 지켜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아내의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나는 휴대폰 화면 속 그 남자의 악랄한 계획을 멍하니 응시하며 멈춰서고 말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식당 예약부터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일까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아내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식사 자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식사도 화해라는 허울 좋은 명분도 아니었다. 나는 내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던 그 악랄한 인과관계를 오늘 완전히 끊어낼 작정이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문이 열리고 아내와 불륜남,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차례로 들어섰다. 내 옆자리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모든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반면 불륜남은 여전히 뻔뻔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다들 오셨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나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장모님의 시선이 내게 꽂혔고 아내는 불안한 듯 손을 떨며 식탁볼을 꽉 쥐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 그놈이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돈의 흐름, 그가 과거에 내 아버지와 얽혔던 원한 관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내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그가 꾸민 가스라이팅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 당신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던 이 남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당신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용해온 거라면 믿겠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조목조목 읊었다. 그가 어떻게 아내의 불안을 건드렸는지, 어떤 거짓말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노린 것이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라는 점까지. 증거 화면이 하나씩 벽면에 투사되자 그제야 아내의 눈에서 맹목적인 신뢰가 걷히고 그 자리에 처참한 깨달음이 들어찼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남자의 손을 소스라치게 뿌리쳤다. 이게 다가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불륜남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모두를 비웃고 있었다. 사태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났음을 직감한 그는 패색이 짙은 도박꾼처럼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래, 다 맞다 쳐. 내가 당신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 다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당신들 참 순진하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걸 지금 당장 경찰에 넘겨봐. 그럼 내가 당신들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특히 당신, 이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그 고고한 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너희들의 미래도 오늘로 끝장이다. 어디 한번 해볼래? 선택해.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그날, 거실을 가득 채웠던 고성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침묵은 차라리 비명보다 더 날카로웠다. 가족들의 경악 섞인 눈빛, 그남이 끌려가며 내뱉던 저주 섞인 변명들, 그리고 아내의 얼굴 위에 번져가던 짙은 수치심과 공허함,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진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끝에는 여전히 차가운 유리창의 냉기가 감돌았고 심장 언저리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내가 내 뒤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고 비겁할 정도로 나직한 발걸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 손길에서 묻어나는 떨림은 동정심을 자극하기보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를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잡고 나를 조종하려고 했을 때 내가 끝까지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가슴 속에서는 예전과 같은 따스함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꼼꼼하게 퍼즐을 맞추듯 그녀가 저지른 거짓말의 틈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만한 시간들, 내 순진함을 비웃으며 근함과 비밀스러운 공간을 공유했던 찰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평화로운 일상을 그들이 어떻게 난도질했는지에 대한 생각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정말 내가 속아주길 바랐던 거야? 아니면 당신조차 자신의 거짓말에 취해 있었던 거야? 내 질문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더 크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킬 뿐이었다. 그녀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남이 의도했던 대로 우리의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 신뢰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 하는 점이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 우리가 나누지 못한 저녁 식사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 벽에 걸린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은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수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나를 올려다보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지만 그 간절함마저도 내게는 상처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임시 방편처럼 보였다. 과연 믿음이 무너진 자리 위에서 다시 사랑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가 겪어야 할 길고 긴 이별의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의 젖은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내려진 것만 같은 차가운 결론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치유의 시작일까? 아니면 비극의 끝일까?